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두환의 광양시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광양에 항구를 건설하고 제철소를 설립을 했죠.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군사정부가 호남 지역을 차별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경부건설과 더불어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호남 지역에 항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역시 어떤가요? 호남 지역인 광양에 그래요. 큰 규모의 항구를 건설하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부산 다음에 큰 항구가 광양이죠. 제철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건설했죠. 그래요. 항구가 있고 제철소가 있고 발전에 유리한 교통망이 다 형성돼 있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쇠퇴한다.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산업이 발전한다.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한국의 역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과연 이런 항구 도시들이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무역이 확대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되는 곳, 지역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가르치잖아요. 한국 탈레반 역사가들이 날조된 역사는.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못 살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수탈만 해갔다. 그 당시 그 주민들은 다 못 살았다. 한국에 살던 주민들은 착취당했다. 수탈당했다 이러면서. 그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일자리 소득은 농촌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민들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엉터리 역사다. 남부지방이 왜 산업이 쇠퇴하냐? 항구도 있고 일본하고 가깝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뭔가요? 지금 한국에서 널리 유행하는 역사는 근대국가 수립 역사가 아니죠. 근대국가 수립 역사란 게 없죠. 지금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는 근대국가 수립 역사인데 근대국가 수립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탈레반 역사만 있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남쪽 지방은 반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미가 될 수도 없고 원래는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해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일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친일을 해야지 번영을 하는데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60년대 70년대 일본과 수교를 맺고 산업화했을 때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했을 때 남쪽 지방만 좋아졌냐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좋아졌지. 그런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뭔가요? 산업이 발전하기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리적으로 불리한 수도권에서 산업이 크게 발전하더라. 그래요. 오히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쇠퇴해버리더라.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 교육, 행정, 금융, 문화 모든 곳의 중심지가 서울이죠.
그랬더니만 그래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방이 북쪽 지방이 굉장히 서북쪽 지방이죠. 굉장히 발전해 버렸죠. 오히려 남쪽 지방은 사람이 잘 발전하지를 못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요. 남쪽 지방에도 이제 교육과 금융이 발전할 수 있게끔 뭐 지원을 하건, 그래요. 설립을 허가를 하건 새로이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는 아니죠. 특별히 서울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행정의 중심지라고 해서 꼭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남쪽 지방에서도 그래요. 금융 서비스가 서울과 같고 사람을 구하기 쉬우면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 왜 발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특히 남쪽 지방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반일 반미. 남쪽 지방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포기하는 거죠.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이촌장도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계속 그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렸죠. 그러면서 또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됐고, 그러면서 박정희는 서울의 면적을 한 2배 이상으로 늘렸죠. 그래서 서울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또 포화 상태에 이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좀 정책을 잘 결정했으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잘못한 거죠. 여러 사람이 잘못했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남부지방을 육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괴상한 생각을 한 거죠. 가장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은 이제 노무현이죠. 하여튼 뭐 반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다, 남부지방은. 그래요. 노태우는 서울이 어떻게 됐나요? 포화 상태에 이르자 군사 정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근데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자 노태우는 신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성 도시죠. 서울 주변에서 근무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직장은 서울에 있고, 약간은 비정상적이죠. 원래는 직장과 거주지가 같은 곳에 있어야 정상인 거죠. 보겠습니다. 성남은 수천 명 단위가 모여 사는 농촌이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박정희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판자촌과 같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광주와 성남을 선택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죠. 빨리빨리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래요. 새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겠죠. 또 이런 건물들은 또 열악하잖아요. 개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나쁜 일일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판자촌에 쫓겨나는 사람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이 지금 판자촌에 사냐는 거예요.
빨리 철거하고 빨리 서로 건물 올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또 성남도 개발이 됐죠. 빨리빨리 개발하니까 다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개발해라. 이후 성남으로 농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시키며 공식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했고, 이후 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제 박정희가 성남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농촌 지역이었는데 서울을 좀 분산시킨 거죠. 또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학교와 병원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갔다. 성남도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분당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그렇죠. (1991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대규모 도시로 탈바꿈했다. 인구가 분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남이 크게 발전했죠. 성장했죠. 정부는 분당을 조성하며 분당선 전철 건설, 도로망 확충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고, 주거시설과 더불어 상하수도, 전기,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는 분당 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 비율을 높이고 상업 및 업무 지구를 계획적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분당은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며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성남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기업들 역시 모여들었다. 2000년대 이후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등 국내를 대표하는 IT 및 게임 기업들이 판교에 대규모 사옥을 마련하고 입주했다.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성남에 거처를 마련함에 따라 성남은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성남은 수천 명이 모여 사는 농촌이었지만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성남시를 건설한 성남시 아버지는 박정희이며 완성자는 노태우이다. 맞죠, 뭐. 농촌 지역이었는데 최초로 도시 건설을 시작한 이는 박정희였죠. 박정희 때 이제 시로 승격이 되고 1973년에, 그리고 이제 완성자는 이제 노태우이죠. 경기도도 뭐 산업이 발전하죠. 산업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미 70년대 성남시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9년 이후 제대로 된 주택들이 공급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발전한 도시로 성장한 도시가 성남이죠. 그래요. 성남만 있는 게 아니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고향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초 고양군 일대를 일산 신도시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서울 주변 지역을 자꾸 이제 위성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했죠. 당시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함께 도로망 정비,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도시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했다. 고향은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성남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남은 서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된 부분도 있지만, 박정희 때부터 이제 경기도로 몰려드는 산업 역시 분산되었죠. 성남으로.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고향은 그래요. 그냥 인구 분산 역할을 위해서 그래요. 채택된 거죠. 1992년 일산 신도시에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향은 급격한 성장을 맞이했다. 정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지구와 상업지구를 계획적으로 배치했고 일산선 및 자유로 건설을 통해 서울과의 광역교통망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공원과 녹지 비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래요. 이러한 개발 흐름 속에서 고향은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체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1992년 2월 1일 고양군은 고양시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지 정비 및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고양시는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거치며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킨텍스 건립을 통해 전시 및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방송, 영상,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도시의 기능을 다변화했다. 서울의 역할을 또 이제 산업적으로 분산시키려 하죠. 고향 쪽으로. 고향은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였으나 노태우의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인하여 2020년대에 이르면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울산 인구가 110만 명 정도이니 고향은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10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서울을 확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면 고향의 일부 지역은 서울에 편입되어 발전했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농촌 지역으로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향을 근대적 도시로 건설한 이는 노태우이니 노태우는 고향의 아버지이다. 고향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 선택된 도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서울에 직장이 있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집도 서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주택을 제공하지 못할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럼 도시 기능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을 다 개발했을 때 흡수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직 다 개발이 안 됐잖아요. 개발 못하게 하는 정부도 있었고 박원순 문재인 정부 다 개발이 다 되면 그래요. 주거와 직장이 일치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서울 면적을 더 넓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요. 경기도도 산업이 발전하죠. 산업 발전하는 게 그 지역이 좋은 거니까. 근데 정책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 서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그럼 서울 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은 그때 했죠.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 수립되고 실시됐다는 거예요. 노태우 때. 그래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양은 안양천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작은 마을들이 모여있던 시흥군 소속의 지역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서울의 인구 감밀과 공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남부의 거점으로 안양을 주목했다. 정부는 경수산업도로를 정비하고 안양 일대를 공업단지로 지정하여 수도권 남부의 산업 생산 기술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요. 어떤 정책이 있었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박정희는 서울 면적을 넓혔죠.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니까 그런 정책이 있었고, 또 산업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산업이 이제 수도권으로 발전하니까 서울에는 공장을 짓지 마, 뭐 이런 거죠. 공업은 서울 주변 쪽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죠,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좀 서울은 뭐 상업, 교육, 문화, 뭐 이런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업까지는 서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건 맞는 거죠, 뭐. 1973년 7월 1일 안양은 시흥권에서 분리되어 안양시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도시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안양의 공업화에 발맞추어 학교와 주택,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안양역과 김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개선하여 도시의 연계성을 높였다. 서울의 공업을 안양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양이 한 도시가 건설됐다. 박정희가 건설한 도시죠, 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서울의 인구 감밀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평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노태우는 이제 하여튼 뭐 서울 주변 지역을 그게 공업도시건 아니건 간에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 도시들을 이용했죠. 정부는 평촌을 조성하며 수도권 전철 4호선 건설, 도로망 확충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고 주거시설과 더불어 상하수도, 전기,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했다. 노태우 정부는 평촌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 비율을 높이고 상업 및 업무지구를 계획적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안양은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며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요. 안양의 현대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지자 이후 기업들과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안양은 시공건이 농촌지역에서 시작하였으나 박정희 정부의 산업기반 구축과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거치며 56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렇죠.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이니 안양시의 규모는 포항과 비슷한 정도로 성장했다. 따라서 안양의 산업적 토대를 놓은 안양의 아버지는 박정희이며 이를 현대적인 주거도시로 완성한 완성자는 노태우이다. 대부분 뭐 군사정부가 조선정부가 아니면 군사정부가 도시를 건설했죠. 정상적인 도시는 좀 베드타운을 위한 위성 도시는 좀 비정상적이죠. 그래요.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서울 확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게. 도시 건설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도시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택과 직장이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하죠.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택 문제를 위성도시를 건설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노태우 때 사실은 도시개발도 했지만 노태우는 서울 면적을 넓혔어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주택을 그래요. 서울에 공급했어야 되는 거죠. 군포는 본래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농촌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서울 주변 상업화 정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서울 시내 산재에 있던 공장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군포 일대를 체계적인 공업지대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서울에서는 공장하지 마라. 할 거 많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들어서는 금속기계 등 기초공장 중심의 공장들은 군포가 단순한 농업지역에서 벗어나 공업도시로 나아가는 물리적 기틀이 되었다. 공장이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이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공업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지역 내 도시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훗날 군포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1989년 오태우 정부에 의해 3번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1992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군포는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로 급변했다. 정부는 3번을 조성하여 1994년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과천선 개통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3번 중심 상업지구와 같은 상업 및 업무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학교, 공원, 병원 등 기반시설을 주거단지와 조화롭게 배치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구축했다. 그래요. 노태우 정부는 3번 신도시를 개발해 군포시 행정체계와 도시 기반을 공고했다. 군포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계획적 도시건설은 서울의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이후 군포는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을 활성화를 도모했다. 2000년대 이후 당정동 등지에 위치한 기존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군포는 전통적인 기초공정기술 중심의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하게 했다. 그래요. 도시 내부의 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군포는 평온한 농촌 지역이었으나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을 거치며 25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군포시를 건설한 군포시의 아버지는 수도권 개발의 기틀을 닦은 박정희이며 군포시를 완성한 이는 노태우이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 주변 여러 도시는 일단은 공업을 분산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용이 됐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면서 경기도 지역이 발전하는데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이제 서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산업 육성이 되겠죠. 그러면 왜 남부지방에 육성되어야 할 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육성이 되냐는 거예요. 남부지방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해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서울에 접근했으면 유리하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인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죠. 한반도 남부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이 굉장히 쇠퇴해 있으니까 일단 인재를 구하기 어려우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이면 또 사업은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럼 한반도 남부지방 갈수록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부천은 본래 경인선 철도를 따라 형성된 평야지대에 6만 명 정도 거주하는 작은 농촌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공업화 정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서울의 인구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축을 따라 대규모 공업지대를 조성했으며 부천은 이러한 정책의 핵심 경유지로서 공장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선 기계, 섬유, 금속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부천이 단순한 농업지역에서 벗어나 공업도시로 나아가는 물리적 기틀이 되었다. 공장이 들어서자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근로자들로 인해 주거지가 빠르게 형성되었고 경인선이라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시화가 본격화되었다. 부천 역시 이제 그래요. 서울 산업의 분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죠. 이는 부천이 훗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의 전략적 거점이며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갖춘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는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1990년대 초 부천 중동 신도시를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부천은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대도시로 급변했다.
정부는 신도시를 조성하며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중심 상업지구와 같은 상업 및 업무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했다. 또한 학교, 공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주거단지와 조화롭게 배치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구축했다.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부천의 행정체계와 도시 기반을 공고했다. 부천은 시성격 이후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계획적 도시 건설은 서울의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부천은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와 상황을 도모했다. 다 똑같죠 뭐. 그래요. 부천이건 고양이건 뭐 군포건 2000년대 이후 부천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고도화한과 도시의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확충을 통해 부천은 제조업과 첨단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도시 내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도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부천은 평온한 평야지대였으나 박정희 정부와 닦은 공업도시의 기틀을 위해서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을 거치며 인구 8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핵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농촌 지역이 계속 수도권은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죠. 울산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도시가 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렇죠. 따라서 부천시를 건설한 부천시의 아버지는 수도권 개발에 소속을 다진 박정희이며 부천시를 현대적 도시로 완성한 이는 노태우이다. 뭐 사실이죠 뭐. 그래요. 그 얘기했잖아요. 항구도시 건설과 항구도시를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었죠. 박정희가 또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다른 지역은 발전하지 않고 항구도시는 발전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조선 총독부가 제시한 지혜가 조선 총독부 역시 당면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노무현이 한 것처럼 행정도시 이전, 정부기관 분산, 그거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남부지방이 발전하냐는 거예요. 뭘까? 곰곰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식으로 하면 정부가 그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러면 정부 기관은. 서울을 확장을 하되 기본적으로 뭔가요? 남부지방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꼭 분산을 하려면 사실은 서울의 교육기관을 분산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그래요. 어떤가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택을 개발할. 학교가 굳이 서울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적한 곳에서 공부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이 그 명문대들 정부 그냥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건 호남이건 경상도건. 그러면 그런다 해서 서울이 발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행정, 금융의 중심지다. 그만 해도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인재를 구하기 쉬우니까 또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남부지방은 또 발전한다는 거예요. 중부지방, 충청도죠. 대전도 옛날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남부와 북부가 발전하면 중간 지역은 그냥 절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죠. 박정희는 서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을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서울은 교육, 금융, 상업, 문화행정의 중심지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차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렇죠. 그에 따라 서울 주변 지역은 공업도시로 육성되었다. 정상적인 정책이죠. 서울, 경기도도 발전해야 되니까. 경상도만 발전시킬 거냐는 거예요. 경상도하고 호남, 남부지방만 발전시킬 거냐는 거예요. 서울도 발전시켜야 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대표적인 도시에는 성남, 안양, 군포, 부천이 있다. 서울 개발 속도가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노태우는 서울 주변 지역에 위성도시를 건설하였다.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주거지는 서울 주변 도시에 마련하게 하는 정책이다. 주거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임시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국가 정책은 될 수 없다. 주거지와 직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을 확장하는 일 외에는 없다. 서울은 지금 그래요. 재기능 수행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린벨트도 빨리빨리 개발하고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서울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도시를 이용할 게 아니라. 그래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남부지방이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대규모 항구시설이 있고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 국가들과 무역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다. 산업 발전하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죠.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반도 남부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다. 언제 그쪽 지역이 발전했느냐? 아주 고대까지 갈 필요 없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정부 때라는 거예요. 일본과 교류가 활발할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부에게 요구할 게 뭐 정부 기관을 분산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요구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무슨 교육기관이 필요하냐. 조용한 데서 공부해야 공부도 잘 된다. 교육기관 분산을 오히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일본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한일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될 때 한반도 남부지방은 발전한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 반일 정책이 한국 정책의 주류가 됨으로써 한반도 남부지방은 산업 발전이 쉽지 않게 되었다. 계속 반일 얘기하잖아요. 반미 반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남부지방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항구를 건설하고 왜 항구를 건설했냐는 거예요. 무역을 확대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라고 항구를 건설해 준 거라는 거예요. 제철소도 설립해 줬잖아요. 근데 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몰릴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보다 발전하기 어렵지만 교육, 금융, 상업, 문화, 행정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리한 점을 상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불리하죠. 뭐 근데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죠. 근로자를 공급하지 못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리적으로 유리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정책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친일 친미 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남부 지역에 금융기관과 교육기관을 육성하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니 한반도 남부 지역이 다시 산업의 중심지로 부흥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게 많은데 서울이 지방은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수도는 또 수도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기관을 분해하면 정부기관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기관이 분해된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분해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주변 상권은 좀 활성화되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근데 왜 시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이 안 되지? 그걸 생각해야죠.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교육 같죠. 한번 교육을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부지방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지역의 교육기관을 대학 고등교육기관을 토지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지방으로 다 몰아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서울에 살기를 원하니까 서울도 인재를 구하기 쉬워지고 지방도 인재를 구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